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성입니다. 이성. 6강이죠. 이성. 지난 시간 주최하면서 이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조금씩 했죠. 이 우리 강의가 이제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철학이라는 틀에서부터 조금씩 좁혀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는 순서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공동체는 이제 사회에 관련된 개념들을 하게 되죠. 요 이성이라는 개념, 이성이라는 키워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주체라는 키워드를 좀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다음 강의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주체라고 했을 때 근대 이후의 인간 주체의 내용은 이성과 감정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가 있겠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성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철학사 내의 분파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경험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또 감정과도 더 가까운데, 하여간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해서 저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요. 요 표는, 요 도식은. 그래서 요걸 끼워 놨어요. 제가 예전에 철학사 세미나 할 때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걸 해놨으니까 이걸 한번 좀 이따가 보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이성과 감정이라는 거, 6강과 7강에 이어지는 것들은 그래서 철학사조 내에서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틀, 그림, 큰 그림 것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이성은 이성적으로 살아라. 이성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성을 잃지 말아라. 이성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보통 이성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제가 여러 번 써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이성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성적 존재,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오래된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와 비슷하게 파스칼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성을 의미하는 이성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근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철학에서는 이성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폭넓으며 가장 외연이 큰 이성의 사유 대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이에요. 가장 넓은 개념. 존재죠. 존재. 그래서 존재에 대한 사유라고 하면은 철학적인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면 또 이어지죠. 이렇게 존재하면 실체, 본질, 실제, 그리고 내려와서 주체, 이런 건데, 주체는 이제 이러한 이성과 함께 이성이 주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감을 우리는 가지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큰 틀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주체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나간 놈 이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 생각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놈,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가끔 정신이 나가잖아요. 사실 계속 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인 사유를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술 마시면 한 번씩 정신 나가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살곤 합니다. 삶이라는 게 계속 이성적인 삶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전부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성, 그러면 정신이란 말로도 치환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철학사적인 함축과, 개념사적인 함축을 펼쳐보면은, 이게, 그렇게, 녹록한 개념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되도록이면은, 이성이라는 것을 알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한 것이겠죠. 예.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유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걸 좀 구분할 수 있나요? 글쎄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항상 이렇게 지난 시간 그 아테네 학당의 그 그림에 보면은 헤라클레이토스 생각나시나요? 헤라클레이토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는 투구를 딱 쓰고 있던 알키비아데스 또는 알렉산더 같은 그런 활동적인 삶이 좋을까요? 각자 장점이 있죠. 네. 스스로는 어떤 삶이라고? 내향적이에요? 그래, 예. 좀 그런 감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었을 때, 대체로 공부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 보면은, 좀 이렇게, 그죠? 내향적인 삶을 좀 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향적이라는 것은 안으로 본다는 거죠. 안으로 본다는 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참 살기 힘들어요. 예. 뭘 하든지 간에 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괴롭지만 있잖아요. 옆에서 사람도 괴로워요. 예. 계속 따지고 두니까. 예. 그 왕따 되죠. 그러다가. 근데 사실 그런데 저도 좀 그랬어요. 예.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 친구가 없어. 한 놈 있었는데 캐나다로 가버렸어요. 예, 참.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중에 한 몇 명, 한 3명 정도 뭐 이렇게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런 삶인데 예전부터 이런 삶, 그 두 가지 삶이 좀 대조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비타 콤플라티바죠. 제가 이제 거기 3페이지에 보면은 컨템플라티바죠. 컨템플레이션이 나온 말이니까. 컨템플레이션, 사려하다 또는 뭐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인데 컨템플레이트. 여기 이제 라틴어예요. 비타 컨템플라티바. 이게 이제 생각하는 삶.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어떤 삶의 태도를 비타 악티바라고 합니다. 이게 활동적인 삶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 실천하고 그리고 뭐 세상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주고 하는 삶을 사는 반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뭔가를 많이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구도 자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오래된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성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러한 그 삶의 방식 자체가 근대 이후에 오면은 어떠한 구도로 정착이 되냐면 이론과 실천이라는 요 태제로 변화돼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뭐 많이 들어보셨죠? 출판사도 이론과 실천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거기서 막스의 자본론이 나왔어요. 이론과 실천사 최초로 나온 판본인데 그 허연 표지에 막스 얼굴만 떡하니 찍혀 있는
예, 참. 예. 요 구도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주최하면서 플라톤 얘기할 때도 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중세시대에 이런 개념으로 얘기되었던 것이 고대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예전에 그 플라톤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어떤 삶이 더 위대한 삶이고 영웅적인 삶이었냐면은 바로 활동적인 삶.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당시 이슈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영웅들이 있었으니까 아킬레우스라든지 헥토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 비타 콘템플라티바라는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해진 거예요. 중요해진 거죠.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전환 자체가 상당히 이제 데카탕티즘으로 가는 거예요. 퇴폐적인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활력이 있고 막 실천하고 뭔가를 지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향적으로 가면은 그 삶 자체의 활력을 소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걸 좀 비판하는데요. 근데 뭐 그런 니체 자신도 비타 컨템플라티바의 삶을 살았죠.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틀 내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동일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 해야 되죠? 실천해야죠. 그죠? 생각만 계속 있으면은 생각 속에 파묻혀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괴로워지기도 하고요. 활동적인 삶과 생각하는 삶이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성이라는 주제를 하지만 우리가 활동이라는 것, 활동적인 삶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천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이 이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감정, 정념을 건드리고 그를 통해서 촉발을 일으키고 함으로써 변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성이란 말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제일 처음에 이성이 유래된 말이 있겠죠. 그게 이제 최초의 의미입니다. 그 최초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이 로고스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제 이성이 돼요. 이성이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서 근데 변천이 막 많이 돼요. 변천이 많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성이라는 말을 지금 이성이라는 말로 분화되어 나온 그러니까 변화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 한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게 3-1입니다. 그래서 명사로서의 로고스는 원래 동사인 레고에서 왔습니다. 레고. 그 레고죠. 예. 레고 장난감 레고 아시죠? 예. 거기에서 여기에서 따왔는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레고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레고가 있는데 이게 to reckon, to speak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reckon은 이제 생각하다죠 이게 생각하다. 셈하다는 뜻이에요. reckon은 생각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은 이게 셈하는 거 있죠. 그걸 reckon이라고 그래요. 계산하는 거 특히. 그래서 to speak은 이제 말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본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로고스는 함께 본 거죠. 자,
생각이 곧 말이다라고 하는 구도가 최초의 이 이성이라는 말이 최초의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이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의미 함축, 즉 생각하다와 말하다, 즉 사유와 언어 간의 그 동질성을 깨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사실 뭐 로고스 중심주의를 벗어나자라고 현대 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특히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하죠. 그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은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함축이 바로 생각, 사유와 말, 언어 간의 동질성인데 이 동질성을 깨는 거예요. 깨는 것이 이제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 사용될 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최초에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오래된 문헌에 보면은 이게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 수집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시가에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예. 트로야스 맨 렉사스타이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 사는 모든 트로이 사람들을 모아서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의미를 쓰고 되고 렉사스타이 할 때 그 어근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세마다 그 열거하다, 매거하다. 네 번째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런 의미. 여기도 이제 이야기하다, 말하다라고 있고 세다, 세마다가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의미인 세다, 세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말하다 2번과 4번의 의미가 최초에 있었고 그 전에 모으다, 수집하다가 있었고 그 가운데 열거하다, 매거하다는 의미가 이제 끼어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최초로 이성이라는 의미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크라테스 이전에 서양 철학에서 사유 속에서 로고스를 가장 중요시했던 사람 누굴까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제일 중요시했던 사람. 다음 시간 중간고사 볼게요. 자, 로고스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이전이라니까 진짜. 소크라테스 이후잖아요. 플라톤은. 이전에 로고스를 누가 제일 중요시했죠? 헤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선생님 아셨네. 예,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를 세상 만물의 이법, 이치다라고 얘기하고 또 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유를 전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이토스쯤 되면은 새로운 의미가 이제 거기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에. 그게 이제 세상의 이법, 이치 이런 의미가 이제 거기에 부과가 되는데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4페이지에 넘겨 보시면은 로고스 의미의 7 괄호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General Principle, Reason, Cosmic Reason, Rule, Power of Speech and Thought. 일반적인 원리, 우주 이성, 규칙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로고스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확대되고 어떤 식으로 의미 함축이 더 풍부해지냐면 사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사유, 생각이라는 측면만 가지던 시기 이렇게 약간 어폐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뭐 자연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체와 대상의 구분 자체가 이제 크게 없었을 당시니까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있었던 것은 근대 이후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인간적인 측면의 세는 것, 세마는 것 또는 말,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확대되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 전체 입법이라는 식으로 점점 이제 그 외연이 확장되어 간 그런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 이후에 와서는 다시 좁아져요. 좁혀집니다. 좁혀짐으로써 또한 이제 로고스를 인간적인 어떤 특성으로 이제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자연, 이게 이제 어원상으로 law, 즉 법칙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물리법칙, 뭐 화학법칙, 과학의 법칙이라는 측면으로 쓰여집니다. 그게 다시 또 이제 법칙의 측면으로 확대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작은 의미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자꾸 전용이 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좋아요. 그리고 이게 4페이지의 강의 안에 4 보시면은요,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한번 일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걸 도식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도식화를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게 사전들 찾아가면서 제가 좀 해본 거라서, 사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위에 있죠. 그 휴먼 네이처, 이제 휴먼을 괄호 안에 넣은 것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개념들의 분화 상황, 분기 상황들이 있어요. 이 분기 상황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고대와 중세 초까지의 개념의 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네이처, 자연일 수도 있고, 또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다, 세마다, 또는 뭐 이야기하다, 말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의미까지 이제 로고스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푸시케 영혼이죠, 영혼. 그리고 누스, 이게 이제 정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있는 NOO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NOUS 라고 하는 그 옆으로 뻗어 있는 누스의 이제 어원이에요. 이오니아 방언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노에시스 노에마라는 게 있죠. 노에시스 노에마. 노에시스 노에마 그러면 이제 철학을 좀 했은 분들은 이거 훗서로 용어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훗서로 용어인데, 훗설도 자기가 이제 개념을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 노에시스 노에마는 플라톤부터 쓰인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순수 정신 이런 뜻인데, 노에마는 이제 그 대상을 얘기하는, 정신 안에 있는 대상이죠.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스, 정신이 이제 누스, 이게 똑같은 정신이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식으로 분기되어 나간다. 누스, 노에시스, 노에마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되어 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혼이라는 의미도 누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적인 의미의 곳까지 박스 안에 있는 것까지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덕목이죠. 이게 또 아랫대, 인간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스는 곧 아랫대다라고도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 덕이죠, 덕. 이거는 인간의 덕.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영혼을 음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음미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그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뛰어난 누스를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반성하고 음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로고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human nature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밑에, 요 밑에 있는 그 개념들의 분기 상황 외에 사실은 요것만 따로 떼어서, 그죠? 자연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자연의 의미인데, 이게 사실은 힐랍 시대, 그리스 때는 요렇게 쓰였죠. 피시스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피시스라고 쓰였는데,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서 나투라, 그래서 자연이 되는 거죠. 근데 늘 하는 얘기지만 이때는 자연과 인간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눠지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휴먼 네이처로서의 이 로고스가 뭐가 되냐면은
라티오가 되는 거예요. 라티오. 이제 비슷해지죠. 예. 거기나 제가 안 적어놨어요. 라티오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리준이 되죠. 리준. 불어로는 회종.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거라서 독일어는 페어눈프트. 뭐야? 순수이성 비판을 뭐라 그럽니까? 크리틱 데어 웨이넨 페어눈프트라고 그러죠. 순수이성 비판. 웨이넨이라는 게 순수한 이런 뜻인데. 요렇게 이제 이성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이제 이성이죠. 큰 틀에서 이제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한번 그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이제 자연 이게 이렇게 돼서 근대 이후에는 나투라라고 하는 것이 네이처가 되고, 네이처에 딸려서 이걸 원리 네이처에 딸려서 이제 이게 그 물리적이라는 의미를 다 가지게 되죠. 피지컬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네이처라는 말이 인간 본성, 인간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와서는 피지컬 의미, 물리적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로고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찢어져요. 자,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이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도 있고 자연에게도 있고 하나로 쭉 합쳐져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이라는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소크라테스 이후를 거치면서 분화를 조금씩 하다가 근대에 왔을 때는 물리적인 자연과 인간적인 이성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은 다 이제 과학이 담당하게 돼요. 이제 과학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철학이 담당하게 되는데, 철학 중에서도 인식론이 담당하게 돼. 이 점이지대에 뭐가 있냐면은 심리학 또는 현대에서는 이제 뇌과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점이지대에 어떤 학문 문과들을 형성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사실은 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철학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이 이성, 근대 이후에 이 이성이라는 것이 조금 분화를 또 합니다. 얘가 이제 분화를 또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게 soul,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때 있는 푸시케가 이제 푸시케의 의미가 조금씩 온 거예요. 이제 그때의 soul이라는 말은 이때의 푸시케와는 많이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같지는 않고, 이때는 자연과 함께인 영혼, 이때는 자연과 떨어져 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소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독일어는 실레, M 이렇게 씁니다. 불어로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같이 아주 세련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인텔리전스. 지성 또는 지능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스피릿. 이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인간 정신이기도 하지만은 시대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릿이라는 말이 시대 정신. 요거 인간 정신, 인간 지성 그러면 인텔리전스. 그리고 예전에 고대적인 사유의 흔적 그러면 소울 이렇게 되는 거죠. 불어에서는 이걸 에스프리라고 합니다. 에스프리. 에스프리 그러면 또 무슨 커피 뭐 같은 거 생각해요. 에스프리. 예, 에스프리. 뭐죠? 에스프리가 뭐 상호가 있는데 그죠? 많이 있죠. 옷 가게도 에스프리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말이 현대에 와서는 또한 영혼이라는 의미, 고도의 흔적, 그리고 지성이라는 의미, 그리고 정신. 이 정신은 시대 정신, 어떤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프리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게 있어요. 망딸이라고 해서 이제 이 멘탈이죠, 멘탈. 근데 영어의 멘탈하고 불어의 망딸은 달라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분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자, 이 이성이란 말이 생각하는 삶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삶에 속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삶에 속해 있는 개념이었는데 언제부터 해서 이것이 실천하는 삶에도 이성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실천을 담당하는 이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실천을 담당하는 이성이 있다.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실천 이성. 칸트죠? 네, 칸트. 칸트의 혁명적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철학자들이 혁명적인 이유가 있죠. 굉장히. 그게 뭐냐면 개념의 의미를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해석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 놓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에도 관여하게 되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성의 실천, 그 전에는 칸트 이전에는 그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 같은 경우는 무엇이 담당하는 게 도덕이었을까요? 감정. 칸트가 제일 싫어했던 윤리학 도덕론자들이 감정 철학자들이었어요. 예, 대체로 이제 경험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도덕을 그걸 칸트는 그걸 경향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향성. 그 경향성이 감정이거든요. 어떤 것을 지향하는 그런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 내 좋다고 하자는 그런 짓들, 이런 것들이 도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욕망에 추구하는 것들. 그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이 결단을 내려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도덕이라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칸트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이제 이 그 이성이라는 것을 실천 이성과 순수 이성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있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칸트는 감정, 정서의 측면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넘기냐면은 상상력, 상상력 같은 데 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판단력 비판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또 오해하시는데 그 칸트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럼 취미 판단, 보통 이제 취미 판단을 그래요. 취미 판단만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 범주를 도출하는 판단표, 순수적 비판에 보면 판단표라는 게 있죠. 판단표에서는 이 지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고, 미적 판단이 또 있고 이래요. 미적 판단은 판단력 비판에 해당되는 거고, 번주표에 해당되는 그 지적 판단은 순수성 비판에 해당되는 거,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칸트가 뭘 했냐면은 쫙 이제 체계화를 쫙 한 거죠. 이성이라는 것이 순수 이성이 있고 실천 이성이 있고, 그리고 각각 담당하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